나는 좋은 감정으로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대에게 정말로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심지어 강간죄나 중강간죄로 고소됐으니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오세요 라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으면 정말 너무 두렵고 막막하기 마련이죠.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로만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어떤 조사보다도 더욱더 준비를 철저히 해가셔야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제가 9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강제추행이나 강간죄, 중강간죄 등 각종 강력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들을 설명드리면서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의 성범죄에 대한 변화된 입장과 함께 성범죄 고소를 당했을 때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단 한 가지에 대해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억울한 성범죄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꼭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범죄 조사는 먼저 피해자가 고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은 먼저 피해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피해자로부터 그 당시 장소, 일시,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해 상황에 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듣고 이후에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합니다. 피의자 조사를 하기 전에 수사관은 피해자 조사를 하면서 피해자 즉 고소인의 진술을 듣는 것과 함께 범행 장소 그리고 범행과 관련된 장소의 CCTV와 같은 물적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렇게 확보한 물적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요. 이후에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죠. 동시에 피의자의 범죄 경력 조회도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성범죄 같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지, 폭행이나 사기 같은 이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죠. 이렇게 피해자 진술과 물적 증거가 확보된 이후에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는 철저히 조사를 준비해서 가야 하는 겁니다. 먼저 실제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강력 성범죄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성범죄 사건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호회 강제추행 사건, 랜덤 채팅이나 소개팅 어플 같은 SNS 만남에서 벌어지는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 그리고 헌팅 포차에서 만난 상대와 원나잇을 했는데 중강간죄로 고소당한 그런 사건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외에도 찜질방에서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지인관계에서 벌어진 강간 사건 등도 있었고, 말씀드린 이러한 사건들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거나 심지어 고소 협박을 당한 경우에는 고소에 이르지 않도록 잘 방어해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동호회 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둘만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유도했고, 그 은밀한 공간에서 스킨십을 한 직후에 갑자기 돌변해서 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상담을 받아서 대응을 하셨고요. 법률적인 조언을 통해서 상대방의 고소 협박을 방어해낼 수가 있었고, 이러한 무고를 아예 막아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의 조언을 받아서 이분은 상대와의 일련의 만남에 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문자로 보냈고, 특히 문제가 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서로 간의 합의하에 스킨십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상대의 고소 협박을 막아낼 수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SNS 만남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추행으로 고소하겠다라고 했는데 돈을 입금하지 않아서 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또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차량 안에서 의뢰인이 여성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하는 가벼운 접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하지만 고소장 내용을 열람을 해보니 여성은 사실과는 다르게 과장된 고소 내용을 기재한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의뢰인은 다행히도 그 당시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여성의 고소 협박에 대해서 미안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은 상태였고, 오히려 이 의뢰인분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어떠한 신체 접촉을 했는지에 대해서 따져가면서 서로 오고 가는 그런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이러한 의뢰인의 말에 대해서 맞다라고 대답한 것도 있었고요.
바로 그 당시 했던 대화 내용과는 달리 고소장 내용은 범행이 과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었고요. 그 후에 돈을 요구한 정황에 관해서도 녹음 파일과 대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소 전후의 금전적인 요구와 같은 그런 정황 사실을 주장을 했고요. 수사관 또한 고소인 진술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나잇 중간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영상에서 어떻게 무죄를 받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찜질방이나 공중 목욕탕 등에서의 유사강간죄나 또 지인관계에서 벌어진 어떤 강간죄에서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찜질방이나 공중 목욕탕 또한 CCTV나 목격자의 증언 등이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 그리고 해당 공간의 구조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보건대 그러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피의자의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 주장,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통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인관계에서 벌어진 강간죄 고소 사건에서는요, 강간죄의 구성 요건 자체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의사억압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의 강압적으로 하는 그러한 성관계 경우에는 성폭행으로 보는 것이 범죄의 구성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폭행 협박이 있었느냐에 관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여러 차례의 범행 해당 일에 전후에 있었던 사정과 상황을 봤을 때 그런 폭행이나 협박은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점에 관해서 명백하게 밝혀냄을 통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들을 토대로 보면은요, 성범죄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성립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행이라는 자체가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주장하는 범행행위 당시에 물적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 전후의 사정과 정황 사실, 그리고 피의자의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그러한 진술과 물적 증거의 일치함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요소를 토대로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대응하는 4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성범죄로 고소당했다고 연락이 온다면 고소장 열람을 통해서 고소 내용에 대해서 알아본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으니까요, 오른쪽 상단 링크 클릭하셔서 고소장 열람을 위한 정보 공개 청구 방법을 알아가시면 되시고요. 고소장을 열람을 해서 고소인의 고소 주장과 사실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요, 그 당시에 벌어진 상황 전후의 사실관계를 정리한다입니다. 고소장 내용을 보고 일시, 장소, 그 당시의 구체적인 대화, 구체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기억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포차 원나잇 중간간 사건을 예로 들면요, 포차에서 언제부터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지, 어떤 종류의 술을 마셨고 얼마나 마셨는지, 어떻게 해서 상대방과 함께 나란히 앉게 되었고 나란히 앉은 채로 서로 간에 어떠한 대화와 스킨십을 했는지, 이후에 어떻게 포차를 나서게 되었고 모텔까지 어느 정도의 거리를 걸었고 걸어가면서 한 대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중간에 편의점 등을 들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이고 무엇을 구매했고 누가 결제했는지, 이후 모텔에 들어가면서 누가 결제했고 상대방의 주치 상태는 어떠했는지, 객실까지 가는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탔는지, 객실까지 어떻게 걸어갔는지, 그리고 객실 안에서 성관계를 어떻게 했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 등 이 모든 내용을 모조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3단계는요, 내가 정리한 사실관계와 부합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이렇게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는요, 그 당시 대화 내용이 카톡 등에 남아있다면 이것을 확인해야 하고요, 녹음 내용이 있다면 이것 또한 확인해서 필요한 건 녹취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CCTV와 같은 물증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물증을 토대로 내 진술과 물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소장을 확보하고 내 기억에 따른 진술을 정리하고 물증도 확보했잖아요. 이렇게 정리하고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판단을 했을 때
경우에 고소 내용을 부인할지 인정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2단계로 말씀드린 사실관계 정리 단계에서 당사자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내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모르겠다 라고 진술하는 건 상대방의 말을 인정한다, 내 잘못을 인정한다 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빠르게 인정하고 합의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 기억이 분명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했는데 또 그것이 물증과 일치한다면 고소 내용에 대해서 다투고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사실관계, 고소장, 물증을 토대로 사건에 대해서 인정 또는 부인의 내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성범죄 조사 대응 4단계를 거쳤는데 이거는 반드시 다퉈야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요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원래부터도 중요했지만요. 최근 대법원의 성범죄에 대한 입장이 변화하면서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바로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종래 대법원의 성범죄에 대한 입장은요,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피해자 진술을 평가하는 것이었는데요. 피해자다움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이런 대법원의 입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면요. 일단 성범죄로 고소가 되면 그 고소를 당한 사람은 이미 죄가 있는 사람처럼 평가받는 것이 쉬웠습니다. 즉, 피해자 진술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명료하고 일관적이면 그 전후 사정에서 피해자다움이라는 것이 없다 해도 피해자 진술이 참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피의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상대적으로는 덜 중요하게 평가됐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고소를 당한 경우에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의자는 유죄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도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하지만 2024년 1월에 선고된 대법원의 입장을 보면 성범죄에 대한 입장이 변화했음을 감지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 내용을 보면은요, 성인지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 증거인 사건인 경우에 그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즉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즉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성범죄에서도 확실히 반영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결 이후에 성범죄 사건에서 20건 이상이 무죄로 판결이 났고요. 그 판결에서 모두 이러한 대법원의 변화된 판례를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그와 함께 피의자의 진술의 일관성이 유죄냐 무죄냐를 가르는 하나의 요소로 더욱 강력하게 작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성범죄 조사 대응 4단계를 꼼꼼히 밟아서 철저하게 조사 준비를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한다면 정말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그렇게 휘말린 혐의에서 억울함 없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과 조사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성범죄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주변에 그러한 상황에 휘말려서 곤란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 영상 공유하여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불시에 당할 수 있는 법률적인 이슈나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법률적인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